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는데 쥐 전체의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하게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식품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식품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또한 머리카락에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 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게 훨씬 부드럽고 소화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또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의 성분, 효능, 그리고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석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야자유는 중세지방산으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중세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에너지온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에요. 또한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완전 적다는 거죠.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긴 하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정도 드신다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중 두 번째는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은 당 성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서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믹스커피에 설탕이 5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유 200ml 한 잔에 칼로리가 135kcal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kcal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에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에도 칼로리가 45kcal,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kcal 정도 되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고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본다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엔 단순당을 비교해 볼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에 5g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봐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는 거죠.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은 양이기 때문에 하루에 막 5잔, 6잔씩 이렇게 많이 드시지만 않는다면 믹스커피 하루 한 잔 정도는 건강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까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신다면 2잔 정도까지는 드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 경우에는 하루에 2잔에서 3잔까지 드셔도 괜찮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아무리 적당량이라도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요. 혈당에 문제가 없으신 건강하신 분들도 이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중 3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 커피의 효능을 살펴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는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건강매체 캔서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대장암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억제제는 아직까지 없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서 이 카페인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그리고 사망률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이 밝혀진 연구도 진행되었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런 효능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만큼 너무 부정적인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능력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에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하루 6잔의 커피를 주입을 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을 했는데 거의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 말고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 있게 되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커피를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카페인과 혈당에 관계된 많은 실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험들이 음료수에 들어있는 합성 카페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같은 적절한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줘서 운동 효과를 증진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기관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하게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커피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적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1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g 정도 되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까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은 또한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을 띠는 강황 가루를 넣은 커피를 골든 라떼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입니다.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게 되고 암세포 발생하고 증식되는 것을 낮춰주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1티스푼을 넣으면 좋은데요.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가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이 각 기업마다 커큐민 흡수율을 높이는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게 되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고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진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데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들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다고 해요. 블랙커피에 계피 2분의 1티스푼을 넣은 후에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드시게 되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드실 수 있는데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고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와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 마시면 장운동을 촉진해서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1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긋하고 맛있는 나물 중 하나인 참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특유의 향이 짙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참나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잎채소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중년, 노년에게 꼭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참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고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또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겨 헷갈렸던 식물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만 참나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외국에서도 참나물을 먹을까요? 참나물은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지만 일본에서도 니즈나라고 불리며 즐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일본에서는 주로 샐러드나 나물 요리로 활용되고, 그 외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허브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식 붐이 일고 참나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참나물은 그 맛과 향이 참 독특한데요. 영양소도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는지 참나물의 효능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눈이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되면서 눈이 침침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참나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건 아셨나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프리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 라디칼은 눈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여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이 로놉신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눈의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의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광색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청색광을 차단하거나 흡수하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야맹증 예방에 효능이 아주 좋은데요. 참나물의 효능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환경오염, 가공식품 등으로 인해 우리 몸에 유해 물질이 쌓이기 아주 쉬운데요. 참나물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아서 해독 효과가 뛰어난 채소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하여서 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클로로필은 독소와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이러한 독소는 클로로필 분자에 결합하여 체내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클로로필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혹시 아셨나요? 간은 체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요. 클로로필은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해독 과정을 촉진시키고 독소의 제거를 도와준답니다.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참나물을 꾸준히 먹으면 이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술자리도 많고 기름진 음식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실 때 이 참나물을 함께 드시면 간이 부담을 덜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가 쉽게 쌓여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참나물에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철분은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또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철분과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참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K도 혈액 응고를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에디스 코안대학교 영양학 연구소에 니콜라 본도노 박사님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대상은 중년의 덴마크인으로 약 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비타민 K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 비타민 K1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섭취량이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21%나 감소했고, 비타민 K2의 경우에는 1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초동맥 질환 위험이 3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참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죠. 평소 혈압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참나물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면 정말 좋겠죠. 참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이 장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참나물이 장 건강을 돕는데 아주 중요한 채소랍니다. 참나물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참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참나물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재료인데요. 음식의 양을 줄이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나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체중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다이어트 목표가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 참나물 잊지 말고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참나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차로도 우려 마시는 참나물은 사실 생으로 먹을 때 영양적으로 가장 효과적인데요. 참나물은 이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이 정말 좋습니다. 된장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춰 참기름을 살짝 더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겠죠. 그리고 참나물을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어도 향긋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참나물은 너무 오래 가열하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리하게 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파드득 나물이라고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나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나물은 재배가 어려워 그 대용으로 파드득 나물이 쓰이곤 하는데요. 나물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 둘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두 나무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구분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형을 보자면 참나물의 잎은 부드럽고 윤기가 나며 약간 둥근 형태인데 반해 파드득 나물은 잎이 거칠고 손으로 문지르면 특유의 파드득하는 소리가 나는데, 파드득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파드득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 손으로 문질러서 비교하면 알 수 있겠죠. 또한 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참나물은 특유의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 반면에 파드득 나물은 다소 약한 편입니다. 맛도 참나물이 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 나고 파드득 나물은 약간 쓴맛이 도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채취할 때는 너무 어린 잎을 따기보다는 적당히 자란 잎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렇게 변한 잎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겠죠. 또 고를 때 줄기가 너무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좋은데요. 너무 두껍거나 질긴 줄기는 씹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나물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향이 약한 경우에는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참나물을 구입했다면 보관 방법도 참 중요한데요. 참나물은 쉽게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를 살짝 제거한 다음에 키친타올로 감싸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참나물의 영양소를 유지하고 또 드시고 싶을 때 꺼내 드시면 되니까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겠죠. 몸에 이로운 참나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몸에 2배로 도움이 되는지 참나물과 잘 어울리는 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참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발효 성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고단백 식품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A, 비타민 C, K,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나물을 된장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섭취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 소화와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참나물과 된장을 이용한 추천 요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살짝 데친 참나물의 물기를 꼭 짜내고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과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면 참나물 된장 무침이 되고요. 또 된장국을 끓일 때 참나물을 넣어 주시면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맛도 제일인 참나물 된장국이 완성된답니다. 참나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의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누구나 아는 아주 좋은 식품이죠. 참나물은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을 가진 식물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부와 참나물은 영양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인데요. 참나물과 두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추천 요리인 참나물 두부전 요리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씻어서 잘게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으깨어서 부침가루, 달걀, 소금과 함께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 숟갈씩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줍니다. 바삭하게 붙여낸 뒤 맛있게 즐기면 되는데요. 만들기 정말 쉽죠? 이렇게 여러 가지 참나물의 효능과 구분법, 조리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참나물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참나물도 잘못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참나물을 드셨는데 오히려 독이 된다면 안 되겠죠. 참나물 드실 때 유의할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바로 소화불량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잘못해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나물에 주의할 점은 바로 중독 증상입니다. 참나물과 중독이라니 참 어울리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이 체내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야생에서 채취한 참나물에 소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칼슘 옥살레이트는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중 하나인데 많은 채소에 함유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참나물과 같은 식용식물에 포함된 양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소량인데요. 그런데 참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특히 생으로 많이 드시게 된다면 바로 이 칼슘 옥살레이트의 섭취량이 증가하여서 소화불량, 복통,
메스꺼움 등의 구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으니 자연산 참나무를 생으로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공재배로 키운 참나물은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생으로 드실 때는 꼭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후에 섭취하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잘못 알고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김의 효능 5가지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김을 굽는 방법, 그리고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밥 반찬으로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며 우리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냉동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포피란은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또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뇌의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세포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것이죠.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김의 두 번째 효능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고요.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약 30g입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되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그것 말고 계란, 김 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한쪽에 놓아줍니다.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요. 소금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줍니다. 다음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이제 김을 2장씩 포개어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부쳐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김과 계란을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 위에 보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시킬 뿐만 아니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당근보다 김에 이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당근 100g에는 5516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보다 4배 정도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오늘 놀랄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비타민 A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생각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바로 이 눈이죠. 비타민 A는 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죠.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0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유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도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게 좋겠죠.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김을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 달궈진 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워준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들이 체내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이 열에 약해서 들기름을 바른 채 굽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김의 효능은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에 바로 이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2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로는 비타민 B1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식단은 채식인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성분들의 약물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B12가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손발 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해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시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꼭 식사할 때 김을 챙겨 드셔야겠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 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라는 게 있는데요. 김에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만성 피로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바로 예외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여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량 섭취만을 주의하시고 적당량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호르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김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되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최고인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는 윤기가 있고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